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0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스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 우리 추석 때문에 한 주 쉬었는데. 네,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워낙에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네, 그랬더니 추석이 돼? 그러니까요. 어디 갔어요? 부모님 댁, 처갓집, 그리고 와서 쉬고. 네. 그랬어요? 근데 벌써 그 쉰 날도 되게 오래돼가지고 이번 주 또 빡세게 한 주 보냈더니 지난주에 쉬면서 좋았던 기억은 다 사라졌어. 아, 이번 주에 치열했거든요. 이거저거 하느라. 아, 그래요? 네. 유튜브 요새 엄청 하시던데. 이게 보이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에 영상은 뜨문뜨문 올라오는데 안에서는 이 오리가 발밑에서 백조가 우리 발밑에서 장난 이거 아니야. 우리도 네.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와, 진짜 생노가네, 생노가다. 그러니까 네. 그게 사실 인건비가 안 나와 유튜브가. 그죠? 네, 힘들어요. 네. 그걸 이제 직접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네. 원래는 좀 대충 성의 없이 했는데 이런 것 저런 것 좀 배워가면서 조금 갖추어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네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영상팀이 필요한 거잖아. 네. 지금처럼. 영상팀 월급을 줄 만한 또는 아웃소싱을 할 만한 매출이 안 나와. 얘기 안 했나? 지금 카드값도 못 내고 있어요. 아이고 왜 그러세요? 큰일 또, 났어. 또 죽는 소리. 자, 어제 국세청에서 갑자기 네. 우편물이 날라왔어. 세금 내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재산세? 아니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네. 그건 뭐 그것도 당연히 9월달에 좀 네. 내야 되는데 부가세를 안 냈다고 나 냈는데 싶어가지고 깜짝 놀래서 이게 일단은 겁나잖아요. 네. 세무사한테 바로 보냈더니 네. 이미 냈는데 네. 이게 좀 처리가 안 돼서 다시 보낸 거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안 내도 된다고. 아우 그냥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모른다. 그러셨구나. 자, 좋습니다. 네. 어쨌든 세금 무서운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30명이 임대주택 1만 1천 채를 보유한다. 1위 40대 강서구민은 무려 594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일단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런 식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는 모두 44만 명이고 임대주택은 144만 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5년 말 13명 8천 명 59만 채에 비교하면 3년 반 만에 약 3.19배 2.42배로 불어났다라는 거고요. 전국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은 서울에, 서울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은 강남 3구에 몰려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국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의 보유 임대주택 수는 6월 말 기준 1만 1,029채, 1인당 평균 367채나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일단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별별스타에서 나눌 얘기는 사실 그 박스에 있습니다. 네, 제가 대본 좀 신경 좀 썼죠 이번에? 네. 네. 자, 쟁점 첫 번째는요. 임대주택 사업자를 등록함으로 인해 향후 임대주택에 대한 투명한 과세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또 반대로 정부가 수백 채 집을 독과점한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 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두 가지가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부가 임대사업자한테 혜택을 주고 임대사업 등록하게 한 건 바람직한 건가요? 근데 모든 제도라는 게 그렇죠. 이게 일단 꼬셔놓고 나중에 뒤통수 친다라고 욕 네.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뭐 그런 게 지금 계속 드러났고 그래서 네. 지난 부동산 대책 2번 겪으면서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혜택 벌칙. 네. 그러니까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하는 게 실익이 있냐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 고민하고 있고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게 실익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들을 계속 등록해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안 했지만 그렇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하시라 그랬고 사람마다 어떤 스탠스가 다르니까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지금 이제 이런 쟁점이 있다 이런 논쟁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요. 뭐요?
혜택을 뺏으라는 얘기 아니야. 점차 계속. 그렇죠. 그런 혜택을 빼라는 포지션에서 얘기죠.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더 빼라. 혜택을 더 주지 말아라. 혜택을 더 안 주면 그때 가면 임대사업자를 뭐 없애는 경우들도 나올 거고. 그러면 또 이제 줄어들 수도 있을 거고. 사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한 원인 중에 하나는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공공 임대사업자를 네. 해야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한 네. 이유는 장기적으로 네.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말고 길게 임대를 하라. 그러면 세금을 조금 감면해 줄게. 뭐 네. 이런 포지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도 세금 좀 덜 받지만 그러나 임대료 상승이 연 5% 이내로 네. 제한이 되게 되면 주택가격, 임대가격이 급등하는 부분은 임대사업자의 물건만큼은 막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상위 지금 임대주택이 143만 채라 그랬잖아요. 네. 44만 명에 143만 채. 음. 이 주택은 임대료가 연 5% 상한 고정이 될 제한이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그거 외의 시장은 조금 불안할 수 있어도 이 시장만큼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할 때 약간 부담을 조금 더는 어떤 그런 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뭐 그걸 의도하고서 정책을 한 거고 이분들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 보면 쟁점을 이렇게 놓고 보면요, 마치 큰 대립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또 한편으로는 임대사업자한테 혜택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여도 결국에는 세금 감면의 혜택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세입자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임대사업자를 위한 내용은 아니었다, 이렇게 봐도 약간 좀 무방할 것 같은데 한쪽으로만 너무 몰고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또 그러니까 들어요. 남이 너무 혜택을 받는 것 같으면 독점하는 것 같으면 이 지금 이런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저놈은 엄청 돈이 많을 거야. 이거 해서 돈 많이 벌고 세금까지 깎아준단 말이야. 이런 괘씸한 뭐 이제 그런 느낌이 살짝 있지만 또 이 주택 많다고 해서 저는 안 부럽다니까요. 이거 역전세 나거나 이거 네네. 깡통도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 많이 늘렸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파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따 나와 있다. 그 사고가 네. 많이 나오는. 네. 그러니까 이게 저걸 잘 선택해서 진짜 예를 들어 강남의 주택 10개다. 부럽지. 부럽지. 예, 부럽지. 근데 뭐 지방에 깡통 뭐 전세 가격 막 급락하는 거 10개다. 뭐 100개도 아니고 10개다. 머리 지진 나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처럼 양면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또 하나는 그러면 아예 임대주택 사업 등록하는 것을 어떻게 해달라라고 유도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강제하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네.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은데 난 싫어. 싫지. 네, 본인은 싫어요. 안 했으니까. 싫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왜냐면 선택을 한 건데 억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집 살 땐 그런 얘기 없었잖아. 예, 이제 뭐 그런 거죠. 앞으로 집 사는 거라도 의무화하자라는 네. 얘기가 사실 있어요. 그런 그렇죠. 얘기가 이번에 그 의원이 발표하신 내용에 의하면 이제 임대주택 등록을 구걸하지 말고 아예 그냥 의무화 시켜가지고 다 등록시켜버려라. 어차피 그럴 목적이었다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1위인 40대 강서구민이 594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했다라는 건데 너무 많지 않아요? 저 이거? 사실 이게 기사를 보면서 이게 제일 눈길이 갑니다. 1위가 강서구 594채 48세, 2위가 마포구 584채 41세. 네. 여기 40대들이 많아요. 46세, 네. 40 막 400개, 500개 갖고 있는 사람이 40대들이 진짜 많네. 난 솔직히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했나? 이 사람들 이럴 때 난 뭐 했지? 네. 부럽진 않아요. 부럽진 않은데 와 치열하게 살았다 이 사람들. 이거 가서 계약하고 그 임대차 그거 바꿔주는 것만 해도 어우, 이게 아마 이 정도 올라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정도 이게 보면 32가 249채거든요. 네. 40살이야. 네. 이제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아마도 이제 지방 거 뭐 이렇게 또 지방 거 말 그대로 뭐 소액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 뭐 이런 것들 하는 거 수도권에 소액 투자? 있는 그런 것들로 해서 채워진 물량들을 가진 분들도 좀 있을 거고 네. 그런 투자로 해서 늘린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일개 개인이 관리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 네. 아마 이제 회사처럼 관리하는 뭔가 근데 개인 이름으로 등록했는데? 개인 이름으로 등록해 있지만 개인이 직원을 써가지고 뭐 어디 네가 관리해라 뭐 하고 좀 그렇게 뿜빠이해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한 곳에 몰려 있구나. 보통 네. 통으로 그냥 통으로 갖고 있는 거지 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네. 통으로 들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이 살다 보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야. 이렇게 와서 나한테 자랑을 하는 건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줘야 되나 하면서 들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자기가 어디에 빌라가 있는데 빌라가 통으로 미분양이래. 그럼 가서 자기가 빌라 건축주한테 가서 싸봐. 얼마까지 가격 해주면 내가 이거 15개 다 가져갈게. 그러니까 경기 안 좋을 때 뭐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게 그러니까 그 밀당하는 스킬에 대해서 나랑 자랑하는 거야. 다 옵니다. 왜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뭐 그러면서 다 된다고 가서 하면 결국은 이런 주택들 중에 이게 지금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게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강남에 뭐 몇십억짜리 아파트면 진짜 좋겠지만 그런 임대주택들을 포함해서 일 거다. 아니야 이거는 저 포도는 분명 시고 맛없을 거야 뭐 이런 수준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확언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 되게 젊은 분인데 저한테 그렇게 자랑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껴있을 수는 있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굉장히 놀라웠던 사실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한 사람이 무려 약 600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누면서 동시에 쟁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쪽 편의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로 시각을 좀 넓혀서 보시면 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추가로 가능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근래에는 임대사업자 감소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요새 잘 등록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기사에서도 몇 번 언급됐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고 있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편만 보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보시면 더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월세 연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세입자가 요구하면 2년 더 갱신하겠다. 즉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지난번 별별수다에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지나치게 책임을 부과하는 신고제에 관련된 전월세 신고 의무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추가적으로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와 여단이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일단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 전월세 계약갱신 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주거용에도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결국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이 생긴 거는 사실입니다. 이게 추진은 언제 하느냐?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라는 거고. 이번에 한대요? 네, 하겠대요. 그리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또 이번에 특별하게 나눌 쟁점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은 필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오히려 계약갱신을 하게 해줌으로 인해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 다른 또 한편으로는 집주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행위다. 라는 세 가지 얘기가 지금 팽팽하게 기사에서 맞서고 있는데, 자,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보세요? 과연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이 되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나요? 어떻게? 일단은 오래 살 수 있잖아. 이번 계약된 가격으로 네. 4년은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네. 내 선택권이 있는 거 아니야. 2년 살고 이게 지금 얘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2년에서 4년 한 번 갱신 청구할 수 있게끔 할 거냐. 네. 아예 그냥 기본 기간을 3년으로 늘려서 계약하면
6개월 계약했어도 음. 3년을 주장할 수 있게끔 지금 2년을 주장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최소 기간을 3년을 주장할 수 있게끔 하면서 음. 한 번 더 갱신하면 6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할 거냐.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일단 이 기사에서는 4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임차인 입장이면 음. 계약은 몇 년 할래요? 임대인이 그러면 2년이요. 그렇죠. 2년 하고. 1년이요. 1년이 하고 뭐 2년 그렇지, 이제 하면 2년 돼. 저 주장하면 2년 살래요 되지. 하고 그다음에 갱신 청구할 때 아니야. 근데 1년 하면 갱신 청구할 때 2년밖에 안 되지 않나? 아니요. 아니야, 2년까지 그건 인정이 돼요. 자, 일단은 그 확실한 부분 그거는 조금 쟁점 좀 확인 필요한 거니까. 뭐 4년 살면 되는 거니까. 그럼 나는 임차인 입장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금액에서 뭐 임대 금액 자체가 제한적으로만 올라갈 거고 뭐 그 금액에서 일단 이 집에서 이사 안 가고 살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 큰애가 고등학교 갔는데 이 동네에서 중간에 고2 때 이사 가면 이거 뭐 올려달라고 하면 머리 아프고 안 되니까 4년은 버텨야 돼. 뭐 중학교를 가는데 여기서 이 중학교 보낼 때까지 있어야 돼. 그럴 때는 뭐 안정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좋을 거다. 4년까지. 예, 필요하다.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세입자 주거 안정에 세입자한테는 기여하게 기여하게 된다. 당연히 기여되겠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다른 생각도 있어요. 물론 4년이라는 기간까지는 주거 안정을 추구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4년 이후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못 따라갈 것 같아요. 4년 이후에 임대료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 지금 왜 그러냐면요. 그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과 동시에 전세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겠다라는 얘기가 또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좋아요. 5% 인상을 해줬다고 쳐. 그리고 뭐 역전세난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어느 정도 임대료를 인상해 주면서 계약갱신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할 수 있죠. 지금도 할 수 있죠. 다시 계약하면 되는 거니까. 재계약 임대인도 괜히 중개 수수료 더 내고 그렇죠. 다른 세입자 놓기보다는 그렇죠. 계속 사세요. 뭐 그러니까. 그게 더 편하긴 하지.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기분 나쁜 이 정책이에요. 세입자를 마치 위해 주는 척 했지만 궁극에는 2년 위해 주는 거지. 2년. 궁극적으로는 전월세 시장은 실수요자 시장이잖아요. 시장 논리에 굉장히 철저하게 움직이는 시장인데 그 기간을 2년 늦춘다고 해서 과연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다. 아, 영원히 이루어지는 게 어딨어. 그 4년이라도 봐주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4년 뒤에 법이 이렇게 됐어. 4년 살았어. 그럼 4년 뒤에 바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 아유 이제 임대료는 좀 우리 정상화해서 다시 재계약하시려면 계세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겠지. 그렇지. 뭐. 대신 전월세 상승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가겠지 임대료는. 그걸 왜 걱정해줘? 그거는 어차피 이걸 하나 안 하나 그건 올라가는 거는 마찬가지. 그 사람이 더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이 더 부담해야 된 임차인이라고 하는 건 시장 가격이 결정하는 건데 2년이라도 많이 안 올려주고 뭐 계속 그 안에서 거주할 수 있으면 해피한 거지. 그걸 뭘 걱정해줘요? 걱정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임차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정책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려가 되는 건 그거죠. 이게 제도가 도입되는 시점에 갑자기 확 급등하면 어떡하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되게 많은데 그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그 시절을 안 살아봐서 예를 들어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처음 나오던 시절에 이게 이제 2년을 강제하게끔 하는 내용이 되던 시절에 갑자기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시점에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 3억화된 게 갑자기 이거 되면 5억으로 튀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도입하는 건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가 거의 한 10년 나온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이 전월세 이 계약갱신 청구권 얘기가 비단 지금 정부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있었는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도입되면 전세 가격이 갑자기 몇 년치 급등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조심해서 도입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도입해야 됩니다. 얘기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렇죠. 그 얘기 또 이따가 또 나와. 네. 자, 근데 과연 이번 텀에 이게 지금 요번에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공약이고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제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진짜 폭등할 거냐?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이 기대 수익, 기대 임대료 내가 앞으로 재계약을 할 때 올려받을 임대료를 못 받는 부분까지도 이번에 한꺼번에 올려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임대인들이 호가를 높여서 전세를 내놓을 때 물건들이 다 그렇게 높게 나오면 시장이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역별로 받아주는 시장이 있을 것이고 못 받아주는 시장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역별로 적용이 따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임대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겠다였어요.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사람들마다 모르는 의견이 거니까. 다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시행 시점이 언제냐가 되게 중요한 변수입니다. 예를 들자면 올 가을에는 올 하반기부터는 입주 물량, 당장 지금 9월부터 입주 물량들이 서울에 많아요. 네. 예, 지금 뭐 강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뭐 서울 인근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도 지축지구 입주 시작하죠. 향동지구 입주 있죠. 그러니까 서울 동남권 뭐 등등 강남은 별로 없지만 서울 안에서 입주 물량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좀 있거든요. 있죠. 공급이 이렇게 있는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있는 시점에서는 이런 규제 이런 어떤 제도가 시행이 돼도 뭐 집주인이 3억 살다가 나는 안 되겠으니까 재계약하실 거면 이번에 계약하실 거면 5억 주세요라고 하면 임차인이 다른 데 집 찾아보다가 물건이 5억짜리 집 이거밖에 없으면 할 수밖에 없겠죠. 없겠죠. 한 4억 8천이면 제가 할게요. 되겠죠. 근데 입주하는 집 3억에도 물건 있어. 아이고 4억 8천에 많이 5억에 많이 놓으세요 하고 그 집 가겠지. 그러겠지. 근데 그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는 임대인의 막 목소리가 세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입법이 되면 시행 시점 자체가 언제냐? 만약에 시행 시점이 2021년인데 그때 서울 안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다. 수도권에도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때 물량이 많은 시절에 입주 물량이 되게 많은 시절에 이게 시행이 되면 아유 많이 비싸게 놓으세요. 임차인들은 그렇게 회피하면 싼 집을 찾아 도망갈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역에는 입주 물량이 너무 없어. 근데 나는 학교 애들 여기서 계속 보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아서라도 있어야 돼라고 하면 높아지는 거고 국지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지금 전월세 연장 관련해서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해서는 시행되는 시점이 언제냐 그 시행되는 시점에 입주 물량이 많은 거냐 적을 거냐가 굉장히 크게 작동할 거다. 이 이슈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적용이 될 테니까. 부산 같은 경우도 입주 물량이 적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올린다고 하더라도 쉽게 못 올릴 그러겠죠. 거고, 예. 뭐 이제 입주 물량이 부족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입주 물량이 부족한 지역들은 이제 뭐 전세를 많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뭐 받아 먹어주면서 그러면 이제 그런 데는 매매가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전세를 확 올리면 소위 말하는 갭 투자하기 편해지는 시장이 오니까 예, 이거 자체가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수로 투자 관점에서 뭐 임대 가격 관점에서도 변수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집주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행위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있는데 필요한 일일까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집주인 재산권 행위 제한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에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 왜 또? 저는 사실 시장주의자고 이런 어떤 규제가 그럼 하면 안 되겠네. 가급적이면 적은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근데 또 약간 조금 저는 자본주의가 붕괴할 것 같거든요. 얘기가 또 이상한 데로 가. 붕괴할 것 같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너무 이 양극화가 심해져요. 지금도 소득의 양극화도 계속 심해지고 있고 돈 못 버는 사람은 못 벌고 그러니까 이 외곽으로 가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은 계속 소외되고 있고 돈 잘 버는 사람은 잘 벌고 이게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교육 문제도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도 차별화가 되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나이가 되게 힘든 구조가 지금 점차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 서구의 선진국들도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소외된 사람들의 불만, 중산층에서 서민으로 내리고 이 사람들이 언젠가 폭발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는 자본주의가 붕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폭발하면 어떻게 시민혁명? 그런 전쟁이 나거나 예를 들자면 다른 형태의 뭔가 이 갈등 문제가 터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 이런 제도가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자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폭발이 생기면 그런 갈등이 아주 폭발하는 그런 게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안정을 해줄 수 있을 만한 복지 차원의 또는 제 가치관에 반하는 제도이지만 어느 정도 제도적 장치가 이 배려 계층을 위해서 작동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하다. 예, 필요하다면 사실 저는 더 큰 어떤 가치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용해야 되는 거. 나는 제가 희망하진 않지만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고민해서 내놓는 거에 대해서 하라고 하면 수용하고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사실 이 정도 선까지는 감안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4년까지?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이건 말도 안 돼가 있겠지만 뭐 이 정도까지는 감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년 동안 전세 하나도 임대 가격 한 번도 6년 8년도 못 올려봤는데 시기에 따라서 물량들 나오면 이게 의도적으로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고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나치게 치매 시기에 따라서 그냥 2년 조금 덜 싸게 놓고 있다. 2년 뒤에 많이 받으시면 되는. 그렇게 네가 손해를 많이 봤냐? 그러면 그냥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제 느낌은 그 정도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정리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법이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도입이 되더라도 이 청구권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전세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나머지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니 이 전세 가격이 일부 급등하는 지역들에 대한 이러한 적용 정도는 해도 된다.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아니 정리가 될것 그 같네요. 정책에 대한 책임은 하는 분들이 져야지. 뭐 내가 해도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예상을 해서 조금 시행하는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서울 수도권 시장 불안 뭐 이런 게 목적이면 잘 고려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그 자, 정도 의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임대 가격이 폭등하는 거 바라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꺼낸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2년에 한 번 임대차가 손바뀜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부동산 중개업소도 먹고 살 거거든요. 근데 이게 4년이 돼버리면요.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 여러분이 그동안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체 매출액,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체 매출액의 약 70%가 임대차에 의한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보다 더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이 지금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기존에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는 중개업계는 전체적인 매출이 예년에 비해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인데 왜 굳이 이런 걸 또 해가지고 또 힘들게 하나.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다는 게 이게 사실 밥그릇 놓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비난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 밥그릇이 달려있는 문제가 맞습니다. 항상 이제 이게 패키지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중개업 힘들고 이삿짐 힘들고 도배, 장판, 인테리어. 시설, 그렇죠. 인테리어 다 힘들어서 내수 경기를 아주 안 좋게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이 계약갱신 청구권 얘기 나오면 세트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에 왔으니까 좀 통계라든가 네. 납득할 만한 수치로 네.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그 자료가 갖춰지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뭐에 대해서? 저희 아파트에도 이삿짐이 오고 가는 집들이 보이지만 매일 이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계약갱신 청구권이 없는 시점에서도 사람들은 계속 이사를 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2년만 살고 이사 가기도 하지만 4년, 6년, 8년, 10년 사는 임차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재계약,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협의해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단 많이 말이에요.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1+1,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 된다라고 해서 임차인은 무조건 4년 이상 거주할 것이냐? 그렇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임차인이 오래 거주해 줬으면 좋겠는 집을 갖고 있기도 해요. 세입자가 전화 오면 나간다고 할까 겁나. 그러니까 좋은 집 나쁜 집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같은 임차인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 집도 있거든요. 재개발 구역의 집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자료가 어느 정도 있으면 정말로 이게 정말로 그렇게 손해가 많이 발생되는 거냐? 자, 만약에 손해가 발생되는 게 나타나, 발생되는 게 나타나,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그 자료 가지고 중개수수료를 바꿔달라 그래.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네. 기본적으로 이게 돼야 되는데 수입이 이렇게 감소하는 영향을 끼치니까 그에 따른 이런 부분도 지금 뭐 0.3으로 낮추고 뭐 이런 게 그냥 하라면 까라면 까 새끼야 뭐 이건 건데 받아들일 수밖에 이런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통계나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감소가 생기니 말도 안 돼. 왜? 그러니까 그런 근거로서 싸워야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근거로서 이렇게 되면 이 지금 제도가 작동하게 되면 우리의 수입이 이만큼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런 통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수익 감소분을 이런 수수료 이런 걸로 우리 2년에 한번 임대 놓을 거 4년에 한번 놓으니까 수수료 2배 올려주세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2배까지가 아니라고 하면 이 정도 선이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프로파간다 뭐라고 해야 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선봉장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이 얘기에 기조를 잃어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네.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 개업률보다 폐업률이 더 높다. 현재도 더 높다. 일단 이걸 기반으로 생각해 보면 굳이 뭐 빅데이터까지 없어도 개업 폐업률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출에 대한 것도 요새 다 신고해요. 다 신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특별하게 매출이 아니라 계약 건수가 얼마나 지금 실제로 계약 건수가 줄어들 걸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계약 건수가 실제로 이렇게 둔다.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약 건수가 줄어도 기본적으로는 생활권만 보장이 되면 되지. 그런데 계약 건수도 생활권도 보장이 안 되는데 계약 건수도 주니까 문제라고 하는 거죠. 네, 물론 뭐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네, 제 마음이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전월세 계약갱시 청구권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역들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지역들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살기 위한 꼭 필요한 정상적인 기능만 해주기를 바라면서 어떤 형태로 입법화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주는 임대료 상한제 한대요. 통과됐어. 아, 그래요? 네, 5% 이내로. 그래서 이게 이런 아직 지금 우리는 전월세 상한제는 아직 안 됐잖아요. 지금 이런 움직임이 비단 우리나라에서만의 움직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입자에 대한 그러니까 이 부양극화 문제가 다른 나라들도 심각하고 그거로 통해서 거주권이 박탈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이런 제도들이 다들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주권 이게 보호 박탈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안 할 건데 하자면 짧게 얘기하자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전세자금 대출해줘서 그래요. 이거 자꾸 엄한 대로 자꾸 화살을 돌리는데 자 네. 넘기고 다음 거 가는 걸로. 오케이. 예. 자,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로 아주 시장이 시끌시끌 뜨겁습니다. 자, 얘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 내용 자체는 그래요. 하반기 경제 활력 보강 추가 대책과 주택 금융 개선 방향이라는 대책이 발표되면서 세 가지가 골조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안심 전환 대출입니다. 자, 안심 전환 대출이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로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을 연 1.85에서 2.2%의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서민형 대출 상품이다라는 거가 하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저신용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상품인 햇살론 공급 규모를 2조 9천억에서 3조 2천억으로 3천억 늘리는 방안에 대한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는 햇살론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무주택자가 수도권을 제외한 미분양 관리 지역에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미분양 주택이에요. 매입 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 요건을 완화하겠다라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가 안심전환대출, 두 번째가 햇살론, 그리고 세 번째가 보금자리론이라는 세 가지인데요. 자, 일단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2015년 한 차례 시행됐던 안심전환대출과는 달리 대상자에 대한 요건을 까다롭게 갖추고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연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1인 가구를 포함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자, 혼인한 지 7년 이내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다라는 기준이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러한 소득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7월 23일 이전에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자만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두 가지의 요건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공급 한도가 20조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라는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2015년에 시행됐던 것과 이번에 시행하는 것의 차이점이다. 따라서 쟁점은 그렇습니다. 9억 원 이상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가 적었던 9억 원 미만 구축 아파트의 거래를 오히려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경제 활성화 및 주택 금융 개선을 위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필요한 이유가 지금 시점에서, 굳이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고 하는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이유가 지금 왜 필요하냐라는 두 가지가 지금 대립되고 있는 상황인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시장 띄우기 역할을 해줄까요? 별로? 네. 이게 지금 집 사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아니라 기존의 담보대출 비싸게 받아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싸게 바꿔줄게, 이런 목적의 대출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싼 대출 써라. 근데 이제 제가 2015년에 받은 사람이에요. 받았어요. 예. 2015년에 한 번 했고 지금 2차잖아요. 전환대출 당시에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2.6%가 지금 원금이랑 이자 상환하면서 쓰고 있는데, 이제 그거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다주택자가 됐거든요. 네. 됐어. 이번에는 안 돼. 1주택자만 돼요. 금리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싸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좋은 조건을, 그러니까 이자 부담을 줄이면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또 소득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지는 않을 거고 일부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금액도 20조 원이라서 이 뭐 소진 다 되면 지난번에는 돈이 금방 소진돼 가지고 추가 하루에 5조씩 소진됐대요. 그렇게 이제 요번에는 이제 뭐 첫날 뭐 1조도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일 1조 5천억씩 소진이 돼야 이게 보름 동안 14일 동안 받는 건데 20조가 소진이 되는데, 이런 추세면 소진이 다 안 되는 거 아니냐. 처음에 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추세가 줄어들 텐데, 그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근데 뭐 보니까 신청한 사람들 대기도 많고 그랬다고 해서 다 소진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존에 대출 받았던 사람들한테 좀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어떤 혜택.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서민들 안심전환 하게끔 해준 이름이 딱 그건 것 같아요. 그 소득도 보고 이러고 1주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러한 쟁점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 또 따로 있어요. 뭐냐면 왜 시행할까요? 이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가 줄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어떻게 한 달에 되나요?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으로 원금 이자를 냈어. 근데 이걸 쓰면 85만 원만 내면 돼. 15만 원 나 더 남아. 그럼 그거 뭐예요? 뭐 할까요? 소고기 사 먹겠지. 치킨도 사 먹고. 그러니까 결국 금융 비용이 줄면 그만큼에 대한
뭐 저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소비를 할 수 있을 여력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혜택을 저소득층에게 주겠다. 저소득층 좀 표현이 그렇다. 이제 서민, 서민에게 네. 그러니까 주겠다. 대출을 쓰고 있는 이 분들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실 단편적으로만 읽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의 개인의 채무 비율, 그다음에 주택 연체 비율,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조건들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가 그동안 계속 있어 왔거든요. 좋다고 좋을 걸? 안 좋아. 아니야. 우리나라 담보대출 연체율 안 나빠. 연체 없어. 별로. 왜 가계대출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뭐 부채는 가계 부채는 늘어나고 있어. 경기가 무너지면 네. 한 방에 다 아웃될 수 있다. 아니야. 뭐 제가 이런 식의 제가 얘기들이- 봤던 데이터에서는 가계 부채 연체율 높지 않아요. 그래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식의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이 너무 많으니까 좀 한 방에 훅 안 가게 안정적으로 좀 살짝 그렇죠. 건드려 주려고 하는 거 그건 아닌가? 있죠. 그게 줄면 연체율도 낮아질 거고 더 낮아질 거고. 그러니까 미리 좀 대응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소장님 얘기했던 대로 이자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되므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두 가지 측면이 보여지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 지금 할까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어느 지역이나 뜨거운 지역이 있으면 차가운 지역도 있고 차가운 지역이면 또 뜨거운 지역도 있고 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지역들이 서울하고 수도권에 대해서 연일 집중 포화를 날린 이런 상황에 이런 부분들이 진짜 우려했던 대로 9억 원 미만 구축 아파트의 거래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에도 뭐 크진 않지만 경기 안 좋은 지방 사람들은 이거 못 써요? 쓸 수 있죠. 그럼 지방도 도움 되는 것이 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서울, 이게 수도권. 지금 경쟁이 심해지면 집값 기준으로 싼 집에다 우선적으로 준다며. 딴 집으로 그러면 준대요. 서울에 8억 5천짜리에다가 받은 사람이랑 저희 지방에 3억짜리 받은 사람이랑 경쟁하면 거기 지방이 더 많지. 거 해주고 여기 거 안 해주겠네.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뜻을 그렇게 나쁘게 저는 읽히진 않아요.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장을 이렇게 달고 물론 뭐 굳이 해석을 하자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자를 줄인 다음에 이자가 줄었으니까 다른 데서 신용대출을 더 빌려가지고 집을 한 채 더 사야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일주택자도 나타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거는 15만 원 이자 덜 남은 거 가지고 이자 덜 내도 되는 거 가지고 소고기 안 사 먹고 빌라라도 하나 더 대출받아 사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문제인 거지. 그리고 예. 그것도 사실 그래요. 따지고 보면 과연 줄어드는 이자율 에 의해서 세이브되는 금액만큼 과연 이게 소비로 연결될 것이냐라는 부분도 이것도 퀘스천이에요. 네,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들을 펼쳐왔지만 일단 소비로 연결이 되려면 나는 된다. 그래요? 된다. 소비로 연결되려면 일단 사람들이 부담을 좀 안 느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은행 선생님 제 이자 좀 깎아주세요. 제가 이자 덜 내는 만큼 다 소비할게요. 저는 할 거야. 예, 전 된다. 예, 제 이자 좀 깎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게 결론이네. 깎아주세요. 지금 기준금리 미국 요번에 낮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계속 낮출 거 아니야. 질 수 없음 하면서 제발 좀 낮춰주세요. 제가 이자 덜 내면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겠습니다. 네, 많이 쓰고 다닐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자율을 전체적으로 낮춰주는 걸 기대하면서 이제는 뭐 낮아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최근 경기도 광주에서 100세대가 넘는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다 잃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시세보다 저렴한 전셋집을 찾아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전셋집이 신탁회사 소유인 걸 알게 됐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세 보증금을 하나도 다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계약 당시에 등기 문제가 있다면서 집주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집으로 일단 계약서를 쓰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거주하는 집과 전세 계약서 쓴 집은 다른 집인 거예요. 이유는 그랬어요. 경매로 낙찰은 받았는데 등기 이전상 서류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등기가 완료되면 다시 계약서를 써주겠다라고 하고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연장 계약을 하려고 갖다 봤더니 살던 집이 신탁 등기가 되어 버려 있는 거죠. 계약서를 썼던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미 그 집엔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서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고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건데,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나무라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리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도 계시고, 또 담보신탁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부분도 또 하나 밝혀지게 되는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부동산 중개업을 거래를 하다 보면 공제라는 걸 가입을 하게 되죠. 공제에 사고가 발생하는, 즉 중개사고죠. 중개사고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형 중에 빠지지 않고 발생하는 게 소유권에 대한 분쟁 사고였습니다. 자, 이 신탁에 관련된 부분도 바로 그 소유권에 관련된 사고였는데요. 일단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신축이야. 제가 이 기사 세부적인 사례는 모르겠지만 네. 거의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경기도 광주니까 경기도 광주에 보통 빌라 단지들 이런 것들 근래에 많이 지었잖아요. 지으셨죠. 그런 거 중에 사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 아까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말이 돼? 이해가 안 갔거든요. 네. 왜 담보 신탁 걸려 있으면 문제 있다는 거 당연히 알 텐데 소유권 문제 왜 이걸 이렇게 해서 봤더니 계약 당시에 등기가 문제가 있다면서 집주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다른 집으로 일단 계약서를 쓰자. 이것부터 말이 안 돼. 말이 안 예, 되지. 아니 이걸 이렇게 받아 썼다는 거에서부터 세입자들이 너무 무지한 거 아니야. 중개업자가 뭐 그렇게 해도 돼라고 했다라고 하면 중개업자는 과실책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빌라 같은 거 또는 다세주택 지는 업자가 집 이쁘게 다 져놓고 집 마음에 들어 이거 계약해요 라고 했더니 아 요건 지금 등기 문제 있으니까 저거 똑같은 집이잖아요. 저걸로 일단 쓰시고요. 나중에 뭐 하면 여기 그때 계약서 다시 쓰시고 여기 들어가면서 뭐 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집도 새로 지어진 새 집이고 들어가 사는 거고 뭐 등기 새 집이니까 등기하는데 시간 좀 걸릴 수 있고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서 잘 집 일단은 가격이 쌌으니까 가격이 쌌으니까. 눈이 확 야, 이 집을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다, 싸게 거주할 수 있다고 뭐 이러면서 좀 혹혹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뭐 그 실제 살고 있는 집은 돈은 전세금은 얘가 집 지은 것도 맞고 소유자가 맞는 것 같으니까 좋겠지만 실제 가보니까 뭐 그랬겠지. 뭐 집 짓는데 돈 빌려왔고 이제 그 과정에서 분양 잘 안 되고 뭐 어쩌고 하니까 신탁에서 뭐 가져가고 네가 집을 짓긴 했지만 실제로 이거 지어서 파는 돈 이런 것들 채무자들한테 안 줬으니까 우리 신탁 회사에서 뭐 관리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팔아서 수익 뭐 보통 이제 대주단 뭐 이런 데에서 돈 빌려준 데에서 어떻게 나눠 갖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결국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엄원 주인한테 돈을 보증금을 준 낙동강 오리알 된 그런 케이스가 아니겠느냐. 그렇죠. 추정이 돼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 이제 현상을 보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부동산 저도 이제 공인중개사인 분들한테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신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대출을 받아야 되죠. 그걸 우리가 보통 PF 대출이라고 해요. 대출을 받아서 짓는데 결국은 땅과 지어질 건물까지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걸 PF 대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PF 대출을 하게 되면 담보가액보다 많은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는 땅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뭔가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은행에서는 열이면 열 다 신탁 등기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돼서 분양하는 땅은 대부분 다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신탁회사에서 하는 업무는 자금 관리에 대한 부분을 신탁회사에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신탁 계약의 범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건물을 다 지어가고 있어요. 지어가고 있고 준공을 하기를 이제 얼마 안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집이 괜찮아요. 이 사람이 지은 거 딱 그렇죠.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은 거 맞고 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계약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건물은 등기가 아직 안 나온 상황이죠. 거기다가 준공도 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한 달 뒤에는 등기도 준공도 떨어질 거고 준공이 떨어지면 등기도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당장 이제 집이 마음에 들고 필요하니까 계약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하고 계약하느냐가 늘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없잖아. 없어요. 등기가 안 등기가 났으니까. 없어. 그러면 뭘 확인해야 되냐면 분양계약서. 토지 이게 또 문제야. 아. 분양계약서 갖고 확인해서 또 맨날 문제 생기는 게 분양계약서는 소유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판단의 근거가 전혀 되지 못해요. 그냥 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그 건물이 터잡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냐라는 걸 확인했어야 되는 거고 이 토지의 소유권은 누구예요? 신탁회사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지어진 건물 등기가 나지 않은 지어진 건물에 들어가서 살고 싶으면 누구하고 계약해야 되냐면 신탁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탁회사한테 연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세로 계약을 해야 되는지 왜? 소유자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신탁회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주인, 현장 지시하는 것도 주인, 부동산 다니는 것도 주인. 왜냐면 신탁회사는 세를 안 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하고도 계약들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발생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분양계약서 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다가 문제 생기는 게 이중 분양, 삼중 분양 뭐 엄청나게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는 지금 여기는 이제 여기만 빌라 뭐 광주 사례지만 서울에 주상복합 아파트 한복판에서도 이런 사례 있었어요. 그래요? 신탁회사 갖고 있는 물건인데 자기 거라고 해가지고 팔아먹고 그런 사고가 난 사례들도 있고 했는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는 하나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부동산 계약하려면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소유권을 확인해야 한다. 지어진 건물이든 다 지어진 건물이든 뭐든 상관없다. 그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로 나와 있는 자와 계약했을 때만이 유효하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에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담보신탁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담보신탁, 소유자는 신탁회사입니다. 그리고 위탁자입니다. 즉 건물주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소유자가 아닌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임대차 계약 자체의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런 계약에 기초하여 전입신고, 확정일자, 백날 받아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 즉 소유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가장 계약의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라는 얘기가 깔려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려면요. 일단 소유자하고 계약해야 한다는 건 기본적인 상황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 다음에 이사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사를 받는 이 세 가지 조건은 뭐냐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두 번째 사례, 하자 사례 같은 경우에는 계약은 엄한 데다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잘 보면 임대인이 중개업소에서 괜찮다고 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인 정황으로 볼 때는요. 이거는 완전 핑계예요. 중개사들이 이 정도를 모르고 계약하지는 않거든요. 본인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중개사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네, 모습으로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신탁을 했기 때문에 더 안전한 집이다라고 얘기했다는데 자 과연 이렇게 얘기할 공인중개사가 있을까 싶어요. 어쨌든 공인중개사는 봉이니까 그죠? 네. 나는 이게 두 개 사례가 같이 묶인 건 줄 알았더니 사례가 각각 다른 사례구나. 다른 사례였어요.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두 개 다른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짬뽕돼서 묶이기도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는 약간 제가 네. 오해가 있었던 걸로. 자, 5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역효과가 시작되는 것이냐? 전세 시장의 가격이 급등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는데요. 자, 아파트를 산 다음 전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거주하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 전세 물건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전세 계약이 많아야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였는데 추석 연휴를 전후에 전세 물건 10건 가운데 7, 8건으로 벌써 소진이 됐고 전세 물건이 귀하다 보니까 심지어 반전세 혹은 월세 물건까지도 계약되는 상황이다. 전세 수급 지수가 올해 3월 들어 100을 넘어서 점차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요약해보면 그렇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면서 로또 청약을 기다리는 수많은 수요자들이 대기 수요로 남아있는 상황이라 전세 수요자가 굉장히 증가한 상황이다. 전월세 계약 기간을 현재 기본 2년에서 최장 4년으로 늘리는 방안까지 추진키로 하면서 집주인이 집을 임대하지 않거나 또는 전월세 임대료를 올릴 방법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세 물량 공급에 제한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쟁점은 그렇습니다. 1989년 정부가 전세 임대차 보호법을 고쳐 의무 전세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직후 서울 전세값은 23.7%를 띄웠고 이듬해인 1990년에도 16.2%가 급등했다. 라는 얘기와 함께 동시에 정부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1987년 전세가 상승률이 전국 19.4%, 서울 18.3%를 기록하는 등 임대기간 연장 개정 전부터 폭등 현상이 이어져 왔으므로 1989년 90년의 전세값 상승률이 임대기간 연장 개정에서 갑자기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두 가지 이야기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누구의 얘기가 맞을까에 대한 얘기는 자 일단 이 얘기는 네. 지금 두 가지 관점이니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의 전세난에 대해서는 네. 지금이랑 같은 급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음. 그 시절은 서울이 급격하게 팽창하던 시절이었고 집이 부족하던 시절이었잖아요. 집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5대 신도시 200만 원 건설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이런 제도가 맞물리게 되면 임대인이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줄 수밖에 없는 집도 없는데 그래 그럼 우리 더 이게 임차인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기 힘든 게 어떻게 보면 작동했던 거고 지금이 과연 그런 수준으로 수급이 불안한 상황이냐. 근데 저는 사실 이 지금 요새 기사들 중에 보면 전세 시장 급등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오늘 얘기인지 지난달 얘기인지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진짜 급등했어요? 자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아파트 전세 급등했어요? 일단 거래가 없어요. 아니 거래가 없는 게 아니라 네. 물건은 있는데 그 호가가 예를 들어 전세 가격이 훨씬 비싸게 나오는데 어떤 그런 거 있어요? 큰일이다. 어? 이렇게 왜? 갑자기 물어보니까 몰라? 관심을 안 가져서. 난 네. 내가 갖고 있는 집이랑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집이랑 어머님 집이랑 그다음에 이 그 가격 체크를 해봤거든요. 안 올랐어. 그리고 물건이 많지 않은 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세입자들이 제발 계약해 주세요. 뭐 이런 모양새도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기억을 좀 더듬고 있어요. 제가 기억을 좀 더듬고 있는데 네. 일단 전세 가격을 기존에 거래했던 것보다 낮춰서 내놨다는 소식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급등이냐 그냥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급등이라고 하는 건 올라야 급등이잖아요. 잠깐 새로운 문제 제기야. 급등의 기준이 뭐냐? 그게 아니라 네. 지금 그렇게 급등 상황인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추석 이후부터 가을 시장인데
공급 물량들 많잖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있어요. 제가 갖고 이 이해관계가 있는 집들은 주변에 공급 물량들이 가을부터 또 대기되어 있어. 그러니까 오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야.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뭐 서초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인근의 흑성 뉴타운 이런 쪽 동작구 이런 쪽은 조금 그 영향 때문에 이주 시작하고 그런 영향이 있으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여기도 서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초가 그런 기사의 내용대로라고 하면 방배동은 지금 급등하는 게 드러나서 전세 없어서 못 나요. 그 금액도 노준 바로 나갈 거예요. 이런 얘기가 튀어나와야 맞는 건데 이게 2달 전에는 네. 그렇게 급등이라고 얘기할 만큼 네. 다룰만 해요. 2달 전에는. 네. 근데 지금은 그런데 그러냐는 거지. 나는 지금은 9월 말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강동구 입주 물량에서부터 어쨌거나 여기는 아니지만 서울 전체적으로 새로 지금 동대문구 성북구 장인뉴타운도 지금 2개 단지 지금 뭐 거의 2,000세대 2,000세대가 넘죠. 입주하고 물량들이 계속 지금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도 계속 전세가 이렇게 급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또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9월달, 10월달 기사에서는 전세 시장 안정화 이렇게 나오면 안정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또 다른 분위기일 수 있다는 거. 그 얘기는 맞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기준의 문제죠. 기준의 뭘 기준으로 문제죠. 급등으로 볼 거냐, 상승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문제인데. 저는 이 분양가 상한제 역효과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네. 그냥 다 끼워 맞추면서 기사를 위한 기사 이렇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좀 나쁜 거 아니냐 그 뭐 이런 얘기를 식으로 강조하기 위한 보여게 그러니까 급등이라는 단어 사용. 분양가 상한제 시작도 안 했는데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는 뭐 제 행복회로지만 행복회로 들리는 거지만 아무튼 분양가 상한제기가 얘기가 나오고부터 언론에서는 전세가 이제 역효과 납니다. 얘기가 나오고 신축도 그 얘기도 이제 맞물려서 같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 하려고 했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건데 그 당시의 상황은 그 당시에 80년대 후반의 상황은 수요 자체가 많았고 공급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간 것이다. 80년대는 훨씬 지금보다 심각한 심했다? 상황이었다. 그때는 너무 서울 안에 집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무허가 주택을 지어 산 거 아니에요. 납득이 안 가시죠? 그때는 우리나라 서울의 무허가 주택들 이런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집 지어서 가서 살기도 하고 판잣집 지어 살기도 하고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런 집들이 집으로서 효용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나중에 재개발 뭐 이런 거 하게 된 거고. 그러면 결국은 정부안이 더 맞는 얘기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그 얘기거든요. 임대기간 연장 개정 전부터 폭등 현상은 이미 일어난 것이었다. 라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정부 얘기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결국은 이번에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에 따라 임대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라는 것은 사실 이 당시 시점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다. 그러니까 이때처럼 폭등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저도 여기서 보면 예. 전세값이 20%, 뭐 16%, 뭐 19%이 정도가 돼야 급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2달 전에는 물량이 서초 같은 경우에는 뭐 기사에도 여러 번 나왔죠. 물량이 워낙에 없었어요. 공급되는 물량 자체가 없어서 급등이라는 말을 쓸 정도였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급등의 기준이 뭐냐라는 부분은 급등을 했었어요. 뭐 이제 그런 기사 정도로 그러니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봐야 될 것 같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분양가 상한제 역효과라는 부분에 어떤 반론을 제기하기 위한 일종의 기획 기사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시장 자체가 전세 시장이 가을 이제 이사철을 맞이해서 신문 기사에도 이제 전월세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줄줄 나오고 있어요. 이번 가을에 이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마음에는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장 자체는 조용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또 수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몇몇 지역들의 공급들이 대거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전세시장 급등이나 폭등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회의가 드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지역들, 강동이나 향동이나 이런 쪽 지역들을 통해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외에도 공급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번에 이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쪽 지역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지축지구도 이제 입주 시작하고. 지축도. 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벌써 갔어 지금. 지축지구. 네. 그 지축은 분양권 전매가 묶여 있던 단지라서 입주하면서 전매들이 좀 될 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가신다고 하시길래 가시라고 했어요. 일단 제가 잘 몰라서. 네.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어디에 가서 창업하면 좋을 것 같냐 물어보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 줄줄이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그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예. 네. 그 반도 유보라 뭐 해가지고 뒤에 계속 입주들 하면서 이게 아마 보통 그럴 거예요. 이제 1년 이내 전매는 양도세 중과니까 1년 이후에 파시면 일반 세율로 뭐 하세요 하면서 계약 잔금 시점 미루면서 거래들 순차적으로 하면 뭐 어쨌든 좋겠다. 서로에게 좋은 걸 선택을 해야지. 좋겠다. 네, 그죠. 자 다음에 강동 쪽 지역은 제가 듣기로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새 올라가고 있대요. 네. 왜참 되게 좀 공급 물량이 많아서 사실 시장에 전세 가격을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에 지금 시장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살짝 네, 그것도 봐야 돼. 왜 봐야 되냐면 헬리오시티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의외로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작년 연말에 의외로 버티고 있어요. 뭐 오히려 뭐 해요 하다가 막상 이제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좀 빠지다가 나중에 그럴 것 회복했잖아요. 같지 않아요. 그래요?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소유자들이 입주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물량 하긴 그 부분은 조금 딸리네. 있대요. 네. 9.13 이후에 네. 입주를 해야 세금 네. 문제 때문에 어떻게든 맞아. 입주 방향으로 세우는 맞아, 물량들이 맞아. 생각보다 물건이 없다. 임대든 음. 매매든 그런 맞아요.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뭐 요런 얘기는 나중에 한번 또 디테일하게 전화? 오셔? 그러니까 동남권 시장 상황 관련해서 네. 진짜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동남권? 한번 동남권 그러니까 고덕 12,000세대 실제 어떤지 좀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디테일하게. 그 부분에 대한 예. 거를 얼마 전에 브리핑을 한번 했는데 네, 네오비 TV에서 네오비 TV 링크 걸어서 찾아보세요. 뭘.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날씨가 선선해져서 이제 좀 다닐만은 또 하고요. 콧바람도 쐬기 참 좋은 날씨인데 이럴 때 건강 관리 그동안 더우셔서 못 하셨잖아요. 건강에 좀 신경 쓰시면서 네, 행복한 가을 하루하루 만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